네, 네, 일단 문자 소장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문자 소장님께서는 화성시 보건소 보건진료소장으로 출발해서 86년부터 거의 40년가량 이제 화성시에 근무하시고, 마지막에는 화성시 동부보건소의 보건소장과 화성시 복지재단의 경영지원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금년부터 다시 새롭게 화성시 동탄보건소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간호학 전공이시고요. 간호학이지만 멀티플레이어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성시의 돌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택의료를 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질문사항 같은 거는 우선은 채팅방에 질문 혹은 이제 발언을 원하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소장님 활성에 대해서 발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자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 특례시 동탄부근 소장입니다. 아, 저희 이제 화성시에서 경기도 화성형 돌봄으로 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돌봄으로 전담 조직이 복지국에 있어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금년 8월부터 통합돌봄 TF팀을 구성을 해서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제 돌봄부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한 1년 정도 일찍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모델이 저희가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이제 우수 사례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 사례가 이게 뭐 완벽한 거는 아니고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례를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 목차는 화성시 현황과 그리고 돌봄의료 센터 운영 및 추진 성과 그리고 화성형 돌봄의료 모델, 돌봄의료 정착을 위한 과제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화성시 인구는 현재 105만 4천 명, 106만 명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 1위고 평균 연령이 39.8세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1위,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출생아 수도 7,200명으로 전국 1위고 합계 출산율이 1.01명입니다. 면적은 서울시의 1.4배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올해 1월 1일자로 인구 100만 화성 특례시가 되었고요. 8월 22일자로 4개 일반구 설치에 대한 행안부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만세구, 효행구, 병정구, 동탄구 이렇게 4개 구청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건소도 한 개가 신설이 돼서 4개 보건소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상 규모는 약 4조 603억 원 정도입니다. 화성시의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은 화성시는 권역별로 격차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입니다. 도시하고 농촌,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특성을 이제 구청 체제에 맞춰가지고 4개 권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세구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3.9%가 만세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치악 인구는 전체 인구 37.9%고 7개 읍면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또 연간 미충족 의료율이 9.2%입니다. 효행구는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6%가 효행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7.0%입니다. 그리고 병정구는 구도심 지역입니다. 전체 인구의 17.5%가 병정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3.5%입니다. 구도심 지역이지만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충족 의료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구는 동탄 1, 2 신도시,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42.6%가 동탄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인구가 23.9%로 젊은 도시지만은 인구수가 많은 만큼 취약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5.1%입니다. 노인 인구를 보면 화성시도 화성시 자체가 평균 연령은 젊지만은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2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복지사업 수급 비율이 36.02%로 2022년보다도 1.3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년 전보다도 32%가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1.7%입니다. 장애인 수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으로 수요를 보면은 24년도 화성시 노인 실태조사에서 미래의 거주를 희망하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비율이 74.3%로 조사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거동불편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의 한계라든지 가족들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해서 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의료 수요가 단순한 의료에서 복합력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서비스는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결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욕구 미충족으로 인해서 살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입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성시에서는 내년도 통합돌봄체험법 시행을 앞두고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의료 돌봄, 주거, 요양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보건의료 자원이 대체적으로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현재 이제 내년에는 한계가 더 늘어나겠지만은 현재는 3개 보건소 그리고 각각 11개의 보건 지소와 진료소가 있고 민간 위탁 시설은 웰빙 건강 클리닉, 만성질환관리센터 5개소,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6개소. 이거는 화성시 특화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신건강센터 분소를 포함해서 5개소가 있고 부설 자살예방센터 1개소, 중독통합관리센터 1개소 이렇게 민간 위탁 시설을 포함해도 굉장히 그 자원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의료기관은 총 980개입니다. 그중에서 46% 정도가 동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료기관은 경기도 시범사업인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 동탄에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 시범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가 있는데 서남부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면은 보건소 사업은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의료와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AI 로봇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민간 한의원과 협약을 통해서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이나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한방 건강주치의 사업, 그리고 뇌병변이나 지체장애 예비 장애인들 대상으로 관절 구축이나 근 이축을 예방에 위한 재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관학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보건소마다 유사하게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위탁시설로는 웰빙 건강 클리닉에서 서남북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관리센터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선행질환
이게 만성질환관리센터라고 해서 모든 만성질환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심혈관 질환, 주요 선행질환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증 비만 환자나 이제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약물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에서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재활이나 작업치료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 이거는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시 돌봄 인프라를 보면은 권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동탄 동부권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서남부권은 농촌 지역으로 복지시설이나 여가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 같은 게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6월에 화성시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선도사업을 한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복지 쪽에서 주도를 해서 했는데, 화성시만 유일하게 정신질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선도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축했던 인프라를 보면은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시설인 클럽하우스가 4개,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중간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체험주택이 3개, 자립지원주택 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구축한 인프라가 현재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7월에 행안부 시범사업인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누구나 돌봄, 일상돌봄 사업이 추진되면서 복지국에 돌봄팀이 신설이 됐고요. 누구나 돌봄 5개 영역하고 일상돌봄 3개 영역의 돌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에 경기도 시범 사업으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기반으로 돌봄의료 공모 사업에 동탄 시티병원이 선정되어서 24년도 7월부터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 질환자가 729명, 그리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게 3,656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복지국의 중장년 노인 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화성형 재가노인 돌봄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8월부터 복지부의 기술 지원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화성시 기술지원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현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에, 총 6개 분야에 이제 37개 서비스를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돌봄 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시범 단계라서 추진 실적은 아직 이제 미미한 상황입니다. 근데 서비스 제공 6명은 이제 통합 판정하고 서비스 지원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현재 서비스 제공 단계에 있는 인원입니다. 돌봄 사업 전달 체계를 보면은 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읍면동 통합 지원 창구로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조사 판정을 거쳐서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계획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도 보건의료 분야 지원 계획 결정을 위해서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각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 다음 단계로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마다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통합 지원 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해서 지원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은 26년도 2월에 조직 개편에서 돌봄복지국 내에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화성시 통합돌봄 조직도를 보면은 현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TF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신설되면서 거기서 총괄을 하게 될 것이고 관련 부서들 중장년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가 돌봄복지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의료 분야하고 재택의료 확충, 보건의료 총괄 계획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음, 재택의료센터는 돌봄의료센터에 두게 되는데 기존의 돌봄의료센터에서 콜센터 형태로 운영을 해오던 것을 그 기능을 확장을 해서 재택의료 관련 종합 상담 창구, 즉 이제 코디네이션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은 비전은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삶, 화성형 돌봄으로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고, 그에 따른 목표는 정든 마을에서 끝까지 거주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 모델을 정착하자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서비스는 7대 분야에 그러니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가족지원, 주거지원, 스마트 돌봄 이렇게 7대 분야에 16개 영역, 37개 사업에 공공, 민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통합돌봄 추진 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통합지원 회의에 참석을 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합돌봄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돌봄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전담 조직에 연계 의뢰하는 역할, 그리고 전담 부서에서 요청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재택의료 관련된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통합 돌봄을 반영하는 일 등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그 돌봄의료 센터 운영 현황하고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민간 지역병원 기반으로 하는 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24년도 5월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동탄 시티병원이 선정되어서 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료센터 조직 체계를 보면은 돌봄의료 센터는 이제 화성시 전 지역에 돌봄의료 팀이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로 넓은 화성시 전 지역을 돌봄의료 팀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2개의 전담팀 8명과 병원의 겸직 인력인 총괄 지원팀 4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구성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우리 이제 물리치료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개 팀 중에서 A팀은 동탄 동부권으로 도심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B팀은 건강 취약계층이 56% 정도 거주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취약적인 서남부권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시 돌봄의료센터를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의료센터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환자를 빠르게 진단하고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포터블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의료 전담 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센터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지정을 하고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의료센터하고 세계보건소 돌봄 관련 인력, 이제 방문, 치매, 재활 사업 담당자 간에 실시간으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준비 단계에서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의료센터를 벤치마킹을 하고 화성형 모델 준비를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러한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노인복지시설 등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24년도 7월에 돌봄의료센터 현판식을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돌봄의료센터 등록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지금까지 이제 729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729명의 이용자를 지역별로 구분해 봤을 때 서남북권역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80대가 3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70대, 60대 순입니다. 그리고 보험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73%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와 인정예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특수성을 보면은 노인이 70%, 장애인이 30%입니다. 세대별 형태는 2인 이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율이 65%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돌봄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의 유입 경로를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37.4%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그 노인복지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재가복지시설 회장님을 돌봄의료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노인복지 시설 관련해서 협력 체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27%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보건소하고 수행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시의 이제 주요 행사마다 돌봄의료센터 홍보 캠페인 부스를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SNS나 언론 보도 같은 그런 홍보 가능 수단을 모두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반면에 그 퇴원환자 연계는 7.8%로 미흡한 편입니다. 이 퇴원환자 연계 부분이 다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 환자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 체계를 끌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돌봄의료센터의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투입 예산은 6억 4,3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도비하고 도비 50, 12, 50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5억 5천이고 병원에서 포터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9,300만 원 병원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억 4,300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 누구나에게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병원의 외래 진료비 수준의 본인 부담금으로 방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방문 진료를 넘어서 통합 의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의료 대상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센터에 원내 입원이 가능하고, 이제 응급 상황 시에는 상급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의뢰를 하고, 또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1차 장기 재택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연계를 해서 후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보건 의료 전달 체계에 맞는 연계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가 의원급 의료기관 두 개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두 개가 모두 서남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동탄이나 동북권에는 돌봄의료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역적인 편중 현상을 해결을 하고 예산 지원으로 화성시 전 지역의 돌봄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재활 서비스하고 욕창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사 2명을 전담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티병원이 장애인 주치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연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포타블 장부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즉시 처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욕창 관리라든지 전문적인 처치뿐만이 아니고 병원으로 연계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담 인력 8명 외에도 수행기관에 간부급 겸임 인력 4명을 배치를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지원, 그리고 통합케어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원내에 타 진료과 전문의하고 협진으로 재택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부터는 재택으로 종합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택으로 지원센터를 지금 시범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복지부 시범사업 의료기관 2개소를 대표해서 그 병원장이나 대표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역협의체 위원으로 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과도 연계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관기관하고도 같이 실시간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상시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의 협력으로 화성형 돌봄의료 모델을 개발을 해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형 돌봄의료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 대상자가 재택으로 서비스 기관에 이제 의뢰가 오게 되면은 재택으로 지원센터에서 대상자의 건강조사, 의료 평가를 통해서 재택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복지 욕구를 파악을 해서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읍면동 통합 지원 창구로 연계를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그 통합돌봄 창구가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재택의료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읍면동 통합창구로 신청을 하기 전에 돌봄 의료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돌봄 의료 센터에도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센터가 이제 지원센터가 그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급성기 재활 치료를 필요하는 대상자는 시티병원 돌봄의료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급성기나 재활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이제 지속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중증도 이상인 사람은 관내나 관외 상급 종합병원하고 연계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후속 관리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의료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가지고 재택의료 서비스를 지속하거나 서비스를 종결을 하고, 지속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나
유관기관 연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 체계는 대상자 평가에 따라 가지고 필요시에는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 유관기관들이 동시에 접근하도록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사례를 두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돌봄의료센터에서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고 거동불편, 우울증, 의심, 소견을 갖고 있는 65세 여성입니다. 대상자는 거동불편으로 배우자가 물리치료를 원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재택의료센터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 건강 사정을 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15년 전에 뇌출혈 이력이 있고 워커로 이동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최근에 낙상으로 인해서 거동 불편이 있고 우울 소견이 있는 복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의료기관 배정은 우선 돌봄의료센터에서 재활 방문 진료를 시작을 했고 우울 의심으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검사를 위해서 치매 상담센터에 의뢰를 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의뢰를 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돌봄의료센터 다학제팀이 방문을 해서 돌봄 방문 진료와 물리치료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주거환경 평가 결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유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관리 단계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하도록 가까운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로 연계를 하고 그리고 주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 건강관리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65세 미만이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울증, 의심, 소견을 가지고 있는 41세 남성 사례입니다. 대상자는 자립을 위한 신체기능 재활 치료를 위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먼저 재택의료센터에서 대상자의 건강 사정을 한 결과 11세의 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가 발생해서 집에서만 생활을 했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개인 위생이 상당히 불량하고 휠체어 이동을 하고 있고 비만, 인지저하 그리고 주 보호자인 어머니가 우울 소견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돌봄의료센터에서 상하지 재활 방문 진료를 시작을 하고 주 보호자의 우울 상담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했고 개인의 위생 불량 상태는 장애인 복지관에 자원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단계로는 돌봄의료센터 다학제팀이 방문을 해서 방문 진료하고 물리치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평가 결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필요 욕구가 파악이 됐고 유관기관에 연계를 했습니다. 후속관리 단계에서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검진 결과 이상 소견하고 비만 관리를 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장애인 건강주치 기관으로 연계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만성질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했습니다. 네, 돌봄으로 정착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전담부서가 돌봄복지국의 통합돌봄과로 신설 계획이 있고 보건소는 각 보건소별로 담당자 한 명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4개국 보건소에 돌봄의료 전담팀 조직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건소의 전담팀에서는 이제 그 민간하고 공공 보건의료 자원 연계와
복지하고의 터미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 신설이 꼭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돌봄의료 수요 및 욕구 조사, 공급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권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의료 자원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시범 사업인 지역 병원 기반의 돌봄의료센터는 방문 수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부담해야 될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반해서 복지부 시범 사업인 의원급 재택의료기관은 본인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원급 재택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수가 차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퇴원환자 연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원환자 연계가 사실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해보니까 연계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일본처럼 요양병원의 환자가 퇴원할 경우에 지역사회에 공동 알림제를 한다든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퇴원환자 연계 관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권역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의료와 4개의 구 보건소 기능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는 현재 보건소 역할 재정립 및 기능 전환에 관련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4개구 보건소 역할이 재정립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통합돌봄 영역도 보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 보건소 기능을 어떻게 특화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도 함께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복지국에서 26년도 추진 계획에 돌봄 리더 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의료 쪽에서도 퇴직 의료인들을 활용을 해서 돌봄 의료 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돌봄 의료 리더가 지역사회에서 지속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건강 모니터링이라든지 건강 지원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 내년도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거를 리더를 양성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로 저희가 이제 우리 화성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또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 줬으면 하는 과제 포함해서 6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네, 이상으로 제가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운영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음, 저, 저부터 네, 네, 몇 가지, 사실은 뭐 아직 시범사업 안 하신 지역은 막막한데, 지금 네, 네, 화성시를 일단 보고 느낀 거는, 어쨌든 화성시가 인구 100만의 큰 도시고, 지역에 따른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8년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로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유성군은 이제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돼가거든요. 그래서 한 4, 네.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화성시청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막막한데요. 저희도 지금 시스템이 이제 재택의료센터 이쪽, 지금까지는 보건소 거의 무관하게 해오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재택의료센터부터 해서 조금 약간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강구해야 될 숙제인데, 화성시 사를 보면서 차근차근 조급해하지 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돌봄의료센터가 있고 또 화성 시티 병원인가요? 거기랑 해서 네네. 재택의료 지원센터가 또 있는 건가요? 시티병원에서 하고 있는, 아니요. 재택의료 지원센터는 이제 돌봄의료 센터 내에, 네. 에, 그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구 역할을 하는, 통합돌봄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의료 창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센터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에, 돌봄의료 지원센터 내에 그러니까 첫 대상자가 첫 접촉을 하는 창구 역할의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화성시는 예, 환자에 대한 사정을 할 때 보건의료 분야는 이제 보건소 및 돌봄의료센터에서 하고 복지부문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별개로 하지는 않죠. 별개로 하지는 않는데 이제 같이 하지만 실제로 네, 네. 시행할 때 있어서는 별개로 시행하는 거죠. 이제 대상자가 의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급한 사람은 네. 읍면동에 창구로 먼저 가지 않아요. 돌봄의료 센터로 먼저 옵니다. 네. 연락이. 그러면은 접수를 돌봄의료 지원센터에서 창구니까 여기가 창구니까 거기에서 먼저 받게 창구. 되겠죠. 예, 창구예요, 오케이. 여기가. 먼저 오케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급한 의료적인 평가를 먼저를 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외에 연계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은 연계 기관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또 읍면동 어, 창구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로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창구가 읍면동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창구가 있고 그쪽도 창구가 음. 있고 서로 쌍방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는 네, 그러면 거기 보통 재택의료센터는 1차 의료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원급들이 하는 건데 지금 네, 동탄 시티병원은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급이요. 재택의료센터는 아니면서 재택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신 거죠.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봐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급의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들인 거고요. 지금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병원 기반입니다. 그렇죠. 병원급 기반의 그래서 시범사업이에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다르죠. 예, 네. 예. 그러면 지역에도 재택의료 센터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네네. 그 재택의료 센터들과의 관계는 괜찮은가요? 어때요? 재택의료 센터도 원래 그 자체적으로 사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상 그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 센터도 민간, 여기 장기요양 의원급 재택의료 센터도 민간, 다 음, 민간들이에요. 민간이다 보니까 어, 사실상의 경쟁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환자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나를 많이 세우고 경쟁 구도로 가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병원의 서비스, 병원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도 있고 의원급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전달 체계가 돌봄 의료에서도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급하고 병원급하고 연계 체계를 가지고 병원급에서 급성기 치료라든지 재활 특화 병원이니까 재활 서비스를 완료된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주고
의원급에서도 병원급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은 또 병원으로 연계하고 이런 연계 체계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미미하지만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동탄시의, 아니, 화성시의, 그 특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특색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화성시의 특색은 그 동탄시티 병원이라는 민간 병원에 그 재택의료 지원센터가 있는 돌봄의료센터를 동탄시티병원에 위탁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큰 다른 지역과 맞습니다. 다른 네.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예. 화성시에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경기도 시범 사업이에요,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아, 경기도에서는, 맞아. 네, 그러니까 네, 안성하고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별도로 네, 네, 경기도의 시범사업 사례였어요. 참.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는 그 안성의료원하고 네, 네, 그, 예, 그쪽하고 또 그, 뭐죠, 그, 의료사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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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그게 이제 특징인 거고, 지금 여기 화성 모델 같은 경우는 동탄시티병원이라는 민간, 개인 정말 그 민간 병원이 그걸 또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게 그게 또 차이인데, 제가 볼 때 이 화성 같은 경우는 또 민간 병원에서 하시다 보니까 장점이 또 있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에 네, 의료인들이 정말 다학제적 그 전문가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네, 임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다. 이게 또 그럼요. 상당한 장점인 것 같으네요. 그럼요. 그래서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의원급이 없는 지역은 이제 뭐 병원급이라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복지부는 의원급을 살려야 되는데 병원급이 들어오면 병원에 입원이 오히려 유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의 경우는 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을, 네, 네, 네.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의 반발은 없었어요. 특정 병원이랑 이렇게 협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방문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음, 의료기관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음, 이제 단지 의원급 재택의료 서비스 기관하고 지금 동탄 시티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급 돌봄의료 센터하고의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가 차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네. 때문에 에, 민간은 어차피 경쟁 구도예요. 경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 우리가 또 그 부분은 또 잘 조절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티병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 치료나 그리고 재활 치료가 이렇게 완료된 대상자들은 또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의원급으로 연계를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뭐 욕창 관리라든지 뭐 재활 치료 이런 것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또 병원급인 시티병원으로 또 연계를 하고 의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연계 체계를 가지고 동반 그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도로 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뛰어들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료기관끼리 예, 뭐가 불편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하고 있습니다. 음,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렇게 의원이든 병원급에서 이렇게
방문 진료 나가고 하려면 그것도 의료진의 동의랑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아마도 페이라든지 이런 수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불을 해야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네. 국가 시범 사업에서 그런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시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이 만약에 부분은, 끝났을 때, 네네. 끝난 이후에는 그 본인 부담금이나 이렇게 방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 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음, 될 부분이고요.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자체 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로서는 제 생각엔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 실제로 사업을 하니까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돌봄 수요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만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과 의원이 적절하게 섞여서 돌봄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오는 해결해야 될 약간의 이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사업을 없앤다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해결해야죠. 저희는 아마 화성보다 훨씬 그냥 일반 재택의료센터 지원하고 뭐 이제 뭐 걸음마 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국가 지원이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토막이 난다고 하니까 당장 사업에 영향이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재택의료센터를 하는 기관도 이제 같이 접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혜성 씨는 아주 그냥 담대하게 어쨌든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많은 이렇게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하실 정도면 정말 성과가 만족도가 높았었던 것 같네요. 화성은 그렇습니다. 음, 화성은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화성시 전역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재택으로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고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상자들이 재택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관리자가 729명인데 그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건강보험 건전화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일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 한 사람의 시민의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의료비 나가야 될 의료비 뭐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지출해야 되는 의료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하나 또 질문, 네, 다른 지금 여기에 참여하셔서 그 오늘 문자소장의 발표를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도 그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그동안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그 통합돌봄, 지역에서 통합돌봄 신청자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사정을 하는 걸로 그 요구도 조사, 요구도 사정 뭐 이런 걸 시범 사업으로 네네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사정과 거기서 그 건보공단에서 하는 사정 중에 보건 내지는 의료 사정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되는 그 사정과 지금 이 저기 뭐야 시티병원에서 하는 재택의료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요구도 조사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조사 사정 평가 이 부분은 사실 건보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또 읍면동 창구에서 평가를 하고 또 전담부서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재 화성시에서는 6건 했어요. 6명. 왜냐하면은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을 8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조사하고 판정하고 계획 수립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때 보건소에서 투입이 돼서 이제 지원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 단계에 보건소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가고 환자가 이제 우리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숨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친다는 네. 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우리 돌봄의료 센터에서 하는 사정은 즉각즉각이죠. 바로바로죠. 의료에 대한 부분은 즉각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복지 서비스라든지 다른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우리 돌봄 의료 모델이 시티병원에서 하고 있는 돌봄 의료 모델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을 하자면 심평원 네, 아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사정은 어떤 환자가 요양보험 대상자인지 여부와 함께 그 맞습니다. 사람이 네,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이냐, 재택요양이냐, 뭐 그냥 그 다른 복지 서비스냐, 이거 어느 그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적합한가를 판결하는 게 공단이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재택요양으로 판정이 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구청이나 재택의료센터나 지금 이런 데서 그분들을 사정을 해갖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자원을 연계하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공단의 그 보험공단의 입장은 왜냐하면 이 요양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그 요양보험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주도권 내지 판정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타당성이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이 딜레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양 네. 등급 받는데도 또 몇 달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비효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중심으로 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서비스는 음, 누구나예요. 돌봄 의료가 필요한 누구나, 시민 누구나가 대상이에요. 그런 예산이 전국에 다 깔리면 참 좋겠네요. 네, 네, 또 부럽습니다. 화성시에서 좋은 모델을 좀 음, 만들어서요. 하다 보면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8시 반 이제 1시간 됐는데 그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면 우리 문자 소장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듣고 오늘 마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 어, 제가 2019년도부터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할 때 제가 그때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선도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통합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는데 다시 또 와보니까 제가 또 돌봄 의료를 또 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통합 돌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빨리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애정을 갖고 이 사업을 정착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성 씨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갖고 좀 고민을 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많이 망설였어요. 이거 사례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하긴 다른 그래도 지역이랑 굉장히 다른 네, 결의 사업을 또 이제 딱 네. 완성형으로 보여주셔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좀 지금까지 다른, 있어요. 아, 진선미 소장님? 네, 네. 어, 네, 문자 말씀하세요.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열정이 어,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입장은 사실 공공에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걸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경기도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시범 사업이 끝났을 때에 어떤 보편화를 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사업을 그만두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아까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의 재택 의료 센터와의 관계는 어떠냐고 이렇게 어떤 네네네. 분도 질문을 하셨고,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사실상의 경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있습니다. 네네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재택의료센터가 초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개업하는 의원들이 뭐 인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사실상의 뭐 실제 75세 이상 노인 인구 굉장히 많아지고 2035년쯤 될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때쯤이면 경쟁 구도가 굉장히 강해져서 과연 어, 이 화성시에서 시티병원과 연결하는 그런 구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 구도를 우리 공공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지부가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봐도 2019년부터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사업부터 이제 과장님 하시면서 했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2023년 이렇게 시범 사업들이 있었을 때는 전혀 이런 거 복지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실질적으로 2024년 5월에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 공공이라는 것은 보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시범 사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우려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범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성격이라든지 보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그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의료 서비스의 권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을 본 사업으로 가지고 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하는 것 예. 같아요. 시범 사업을 그렇다면 통해서. 예.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화성시에 이 시티 병원은 이제 뭐 병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뭐 의료인이 어떻게 있는지 다른 병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전혀 이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이라는 도시가 사실 동탄 중심으로 굉장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요? 이건 잘 제가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다면 네네. 여러 병원들이 이제 나설 것이고 이럴 때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게 그 여러 병원들이 나선다는 거는 복지부에서 이걸 오픈을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범 사업은, 그러니까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고 효과적이다, 비용 효과적이다, 비용 대비.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본 사업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실 네, 예산을 시티 병원에 이제 전격적으로 투입하는 네, 형태잖아요. 네, 예, 지금 한 예. 6억 병원 5억 예산이 5천, 예, 예, 병원 예산이 뭐 장비 9천만 원 정도 예. 투입하신다고 하셨고 5억 5천을 화성시에서 이제 그 병원에 투입하는 과정이에요. 경기도 50, 화성시 50에서 2억 7,500씩, 예. 네네. 경기도하고 매칭으로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공공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걸 정말 이제 보편성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네네네. 이제 이거를 보건소에서 어디와 협업을 해서 그 공공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전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시범 사업은 다양한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용 대비해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전체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들로 이게 오픈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또 다른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자치단체에서 그냥 어느 한 개 병원에 특정 병원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이게 뒷받침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이게 확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네. 사실상 하기도. 이제 각 지자체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한 걸 하는데 또 이제 소장님들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는 다들 예. 엄청 힘들게 애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그러시죠.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어, 저희가 12월에 일단은 그 비전 선포식 겸 해서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저희 회원 톡방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네네. 알려주시면 그 네네. 공유하고 그 네. 회원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연희실 교수님도 한 말씀 안 하셔도 될까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잠깐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또 맞춰야 되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성도 이렇게 도농 복합 도시로 해가지고 이제 농어촌 지역이 있을 텐데요. 혹시 보건진료소가 따로 이걸 하면서 조금 그런 단순 처치뿐만 아니라 좀 술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보건진료 소장님들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량들이 좀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특별히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25년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이제 보건진료소를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화성시에서 보건진료소까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라는 그 고급 자원을 보건진료소는 이 물론 이제 제한적인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방문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봄 체계 안으로 보건진료소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조금 정리가 되고 보건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재정립이 되면 제가 이제 그 부분 지금 연구 용역 단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돌봄으로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의 역할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동탄보건소장이고 이제 거기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곳은 또 저쪽 서부보건소라다 보니 이제 보건소장들하고 같이 먼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나누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자원입니다,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소장들 교육에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부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이제 다음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문자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안녕.